여러분, 인류가 만든 언어 중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문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세계 최고 두뇌들이 모인 MIT에서 한 평생 인간의 뇌를 연구해온 교수가 어느 날 한 문자를 만나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코드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손을 떨던 그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지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는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문자를 통해 소통한다고 생각했던 그동안 사실은 뇌와 가장 가까운 도구로 설계된 언어가 이미 600년 전 한 동양에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요. 바로 한국의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헤더슨입니다. MIT에서 30년 동안 뇌의 언어 인식 과정을 연구해온 신경과학자죠. 이 말을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에 크게 관심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소 과장된 민족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죠. 알파벳은 수백 년간 세계 표준이었고 영어는 전 세계 학문과 기술의 중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초청되며 처음으로 이 언어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의례적인 학술 행사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처음 만난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뇌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정확히 따라가는 언어의 설계도였죠. 뇌 자기 공명 영상 실험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인의 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어 처리 영역인 브로카와 베르니케, V의 연결 속도가 알파벳 사용자보다 훨씬 빠르고 정보 처리의 효율성도 2배 이상이었죠. 심지어 초등학생 아이들이 한글을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연구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서울 학회에서 저에게 자료를 건넨 젊은 한국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담는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 구조를 담아낸 언어입니다.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겨우 20대 청년이 세계적 석학에게 문자의 우수성을 말한다는 게 오만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요, 이틀 후 그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해봤죠. 한글을 쓰는 사람과 알파벳을 쓰는 사람의 뇌파를 비교하고 인지 반응을 측정하고 단어 인식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읽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맞닿아 있는 언어적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뇌과학을 뛰어넘는다는 게 그래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모든 이론이, 교과서가, 논문이 이 작은 글자 앞에 무력해졌죠. 한글을 처음 만든 사람은 문자 설계자가 아니라 언어와 뇌의 상호작용을 꿰뚫어 본 철학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세종대왕입니다. 저는 그분이 살았던 시대를 알지도 못하고 그 언어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언어가 제 평생의 연구를 단 한 번에 뒤집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글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이건 글자가 아니다라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파벳은 소리를 단순히 기호화한 문자입니다. 어는 어의 소리를 내고 비는 비의 소리를 내죠. 하지만 한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방식 자체가 음성학적으로, 아니 뇌의 정보 처리 방식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단순히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소리를 만드는 원리 자체를 기호화한 체계였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알파벳은 결국 무작위적 기호의 조합입니다. 철자 하나하나가 고유한 소리를 나타내긴 하지만 예외가 수없이 많고 단어 하나를 읽기 위해선 암기와 반복 학습이 필수입니다. 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원리적으로 결합되며 모든 조합이 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인간이 언어를 배울 때 사용하는 신경회로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기역과 아를 배우고 나면 그 둘을 결합해 가라는 음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죠. 이는 입력과 출력의 구조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뇌의 학습 알고리즘과 동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원리가 단순한 글자 교육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실험한 뇌파 분석 결과 한글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언어 습득 속도뿐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 면에서도 뛰어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어는 사고의 도구입니다. 복잡한 언어 체계는 사고를 어렵게 만들고 반대로 명료하고 논리적인 언어 체계는 사고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글은 명확한 구조와 과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감성과 연결되는 드문 언어였죠. 한마디로 이건 문자와 기술, 감성과 철학이 결합된 언어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질문에 마주했습니다. 대체 이런 언어를, 이런 문자를 어떻게 600년 전 조선의 임금이 만들 수 있었던 걸까? 세종대왕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수학자, 과학자, 음악가, 심지어 천문학자였습니다. 그가 창제한 훈민정음은 단순한 민족 언어의 복원이 아니라 뇌의 언어 습득 구조를 고려한 인간 중심의 설계였습니다.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종대왕은 언어를 통해 백성을 깨우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것은 단순한 문자 발명의 차원을 넘어선 인류를 향한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설계를 가능하게 했던 배경, 그것은 아마도 세종대왕이 가진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무지와 억압 속에 살던 백성들에게 말을 주고 글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도구를 준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통치 전략이 아니라 존재의 평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글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글이 단지 교육의 도구를 넘어서 일상 속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거리의 간판, 편의점에서 나오는 자동, 안내 음성까지 모두가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죠. 거기에 더해 깜짝 놀랄 만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어 하나하나의 소리가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어 처음 보는 단어라도 발음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이나 어린이에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었죠. 한글을 배우는 외국 학생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구조적 단순성과 체계성 덕분에 불과 2주 만에 기초 읽기와 쓰기가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발음과 억양까지 포함해서요. 반면 로마자 언어권 출신 학생들이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학습 효율성에서 이미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문자였죠. 인간의 뇌가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글은 음성학적 원리 외에도 시각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어 시각 인식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인지 과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인식할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지며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즉, 한글은 보는 것만으로도 뇌에 안정감을 주고 집중력을 높이며 동시에 정보 처리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문자였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전 세계의 언어 교육 방식이 지금까지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호텔방에 앉아있던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훈민정음, 해례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오늘날의 AI 기술, 뇌과학 연구,
시각인지. 실험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의 한글과 얼마나 달랐을까? 그리고 곧 깨달았죠. 아마도 달라질 게 없었을 거라는 걸요. 그만큼 이미 완벽에 가까운 설계였으니까요.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숙연해졌습니다. 한 나라의 문자 하나가 인간의 두뇌를 깨우고 사고를 바꾸며 나아가 전 세계 교육 패러다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이토록 명확히 증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저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글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출국이라는 단어, 단 세 글자지만 그 안에는 발음의 원리, 결합의 논리, 의미의 전달력, 그리고 세종대왕의 마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제 뇌는 그 글자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문자와 뇌가 가장 이상적으로 만나는 지점이구나. 그 순간 저는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인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언어적 진화에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도약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또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했던 건 한국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서양권에서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칠 땐 반복적인 암기와 단어 맞추기, 발음 교정을 수없이 반복하죠. 그런데 한국의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해 보니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마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조립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선생님이 칠판에 미음과 아를 적으면서 묻습니다. 얘들아, 이 두 개를 붙이면 뭐가 되지? 아이들이 동시에 외칩니다. 마요. 아이들은 그 글자가 왜 그렇게 소리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소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자체가 소리를 구성하는 원리를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단어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한글은 아이들의 패턴 인식 능력을 자극하고 이 과정에서 사고력과 창의력까지 동반 성장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한글은 글자이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훈련 기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단지 소통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도구. 저는 이 점에서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서울대학교의 언어교육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미국, 독일, 브라질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익혀지는 거죠? 한글은 규칙이 너무 잘 맞아서 게임하는 것 같아요. 어느 브라질 출신의 학생은 내가 처음으로 언어를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고까지 말했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단기간에 문자를 익히고 스스로 단어를 조합하며 문장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제가 수십 년간 보아온 그 어떤 언어 수업보다도 효율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조차도 모든 인류에게 적합한 언어인가? 언어는 단순히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뇌와 감정, 사회적 소통의 기반이 되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인지 시스템에 가장 최적화된 언어는 어떤 형태여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정밀하고 누구에게나 친숙하면서도 깊은 구조를 가진 언어.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이 언어는 한국이라는 경계를 넘어 인류 전체가 주목해야 할 언어적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한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전시된 세종대왕의 어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언어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이해하신 분이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문자 하나에 이렇게 깊은 울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글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사람의 뇌와 마음까지 닿아 있는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자 이상의 무엇, 바로 언어라는 이름의 혁명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학 강의 커리큘럼을 다시 쓰는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가르쳐온 언어학 이론들이 한글 앞에서 무너진 이상 더 이상 기존의 프레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대학원 수업 첫 시간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던 문자의 정의를 오늘부로 버리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언어, 진짜 문자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학생들이 당황한 눈빛으로 절 바라봤지만 강의가 끝날 무렵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문자 분석이 아니라 뇌와 연결된 언어의 기적이었기 때문이죠. MIT의 뇌과학 연구소 동료들도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너답지 않게 감정적인 결론을 내렸군. 하지만 제가 한글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죠. 알파벳을 사용하는 영어 사용자의 뇌 반응과 한글 사용자 뇌 반응을 비교한 fMRI 영상, 학습 속도 변화, 그리고 언어에 따른 사고 패턴의 차이까지 숫자와 그래프로 제시된 결과는 반박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한글을 인식할 때 동시적으로 작동하며 뇌 전체의 연결망을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실험 결과는 연구소 전체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글은 문자이면서도 동시에 사고 구조를 형성하는 언어였습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의 뇌와 호흡을 맞추는 언어였던 거죠. 이건 문자에 대한 정의 자체를 새로 써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연구팀과 함께 인지 최적화 문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한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이후 다국어 교육 커리큘럼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더는 로마자 기반의 알파벳만을 중심으로 언어 교육을 설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지 효율성과 인간 중심성 두 가지 기준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었으니까요. 심지어 미국 정부의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을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 실험적으로 도입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왔고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한글을 언어 사고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습 집중력 증가, 이해력 향상, 문장 구조 분석 능력 강화. 그것도 단 몇 주 만에 말이죠. 한글은 미국 아이들에게도 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한글은 인간의 사고 구조 자체에 최적화된 전 세계 누구에게나 통하는 언어였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밤 MIT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가장 깊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제 답은 한글입니다. 그 순간 청중은 조용해졌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냐고요? 이미 한국은 600년 전에 해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한글에 대한 해외 학자들의 관심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이 장면을 보셨다면 참 흐뭇해하셨겠구나.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언어학의 영역을 넘어 교육, 인지과학, 뇌과학, 심리학, 심지어는 사회학과 정치학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체계라는 것을요. 문자 하나가 인간의 사고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곧 사회 전체의 구조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를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갖추는 이유, 빠른 문제 해결과 논리적 사고가 일상화된 모습, 또 창의성과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어지는 사회적 배경. 그 중심에는 단단히 자리 잡은 한글이라는 기반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 학생들이 갖고 있는 비판적 사고력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읽고 이해하고 그 내용을 자기식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를 문화나 교육 제도의 차이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언어의 구조, 곧 한글의 영향입니다. 정보의 흐름을 구조화하고 문장 속 논리적 연결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만드는 한글의 체계가 사고력의 근본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영어권 국가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능력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을 넘어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한국에서 놀랐던 건 평범한 시민들의 높은 정보 이해력과 논리적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뉴스나 공공 이슈에 대해 대화할 때 사람들이 단순한 주장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와 맥락을 파악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말과 글을 통해 사고를 키우고 다시 그 사고로 사회를 움직이는, 즉 문자 마이너스 사고 마이너스 사회로 이어지는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한글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시스템이자 사회적 구조의 기반이 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란 단지 말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결정하는 틀이며 나아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까지 결정하는 근본 요소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교육 문제, 사회적 소통의 단절, 정보 이해의 혼란은 언어 구조에서부터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질문을 세계의 교육자들과 과학자들 앞에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출발점으로 한글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몇 달 후 저는 MIT 캠퍼스 내에서 세종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연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한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와 사고에 가장 최적화된 언어 시스템을 실험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언어는 기술입니다. 문자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이제는 단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출발점에서 한글이라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세종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언어가 사고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실험 설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히 언어 습득 속도나 이해력 차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의 판단, 감정, 논리, 그리고 창의성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고난도 연구였습니다. 다양한 언어권의 참가자들에게 같은 과제를 주고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뇌파와 행동 패턴으로 추적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결과를 보여준 언어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같은 문제를 두고도 한글을 사용할 때 훨씬 빠르게 개념을 정리하고 핵심을 도출했으며 자신만의 논리로 설명을 이어가는 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건 감정인식과 언어의 연결성이었습니다. 한글 사용자들은 감정을 설명할 때 훨씬 더 미세하고 정교한 표현을 구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슬프다, 기쁘다가 아니라 서늘하게 마음이 식는다, 조용히 울컥한다 같은 복합적 감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더군요. 저는 이것이 언어의 문법적 구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적 배경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 때 단지 말을 문자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담을 수 있는 감정의 도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글은 다른 문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어 체계가 되었고 인간의 감정에 가장 가까운 언어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한글 사용자들이 집단 지성 상황에서도 높은 협력적 사고를 보여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 참가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글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그룹은 더 빠르게 의견을 통합하고
갈등 없이 공동 결론에 도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화나 교육의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언어 구조 자체가 협력적 사고를 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글은 문장 구성에서 주어 마이너스 서술어의 일관성과 논리 연결 구조가 명확하고 음절 단위로 나뉘는 특성상 상대방의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돕기 때문이죠. 이건 사회적 신뢰와 연결되고 나아가 공동체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개인의 사고에서 출발해 사회의 작동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체감한 사람으로서 이 언어를 단지 하나의 문자 체계로 보는 것이 얼마나 협소한 시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언어학이 놓쳐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어와 인간, 그리고 사회의 총체적 연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저는 한글에서 찾았습니다. 한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오히려 더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키보드의 배열, 인공지능의 언어 인식 알고리즘,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 번역 기술 등에서도 한글은 그 강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정교한 언어,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앞선 언어.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인의 자랑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요. 제가 MIT에서 한글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자주 듣게 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우리는 한글의 가치를 몰랐던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자책이 담긴 물음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물음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시야의 한계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의 문자 체계를 기준으로 삼아왔고 알파벳과 로마자가 인류의 언어 표준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 전통 속에서 자란 저 같은 학자들에게도 한글은 외부의 문자 혹은 지역적 언어 체계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었던 건 언어가 갖는 보편성과 구조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한글은 분명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구조는 놀랍도록 보편적입니다. 오히려 알파벳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고 그 원리는 인간의 뇌, 심리, 감정, 사고 구조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언어의 역설입니다. 가장 지역적인 언어가 가장 보편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것. 세종대왕은 조선이라는 작은 왕국의 언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를 위한 문자적 프로토콜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한글이라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위한 언어 설계였던 것이죠. 이런 깨달음은 학자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지만 교육계에는 훨씬 더 혁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언어 교육 전문가들이 한글 기반 학습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미국 내 몇몇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을 학습 도구로 도입하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놀랍게도 이 실험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것은 다름 아닌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 덕분에 이들은 처음으로 글자를 읽고 소리를 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들의 부모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글을 이해했어요. 그것도 한국 문자를 통해서요. 한글이 가진 이 힘은 기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인공지능 번역 등 우리가 언어와 기술을 결합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정확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구조 자체가 기계 학습에 매우 유리한 언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음소 단위가 분명하고 형태소 분석이 체계적이기 때문에 AI가 언어를 배우고 응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몇몇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이미 한글을 통해 언어 인식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글은 단지 사람이 배우기 쉬운 언어가 아니라 기계조차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라는 겁니다. 이제는 명백해졌습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 이상의 무엇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와 사고, 그리고 기술의 미래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는 단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를 넘어서 인류 전체를 위한 설계였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을 이제라도 깨달은 것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이전처럼 언어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한글을 경험한 이후로 언어는 단지 문법과 단어, 발음의 조합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그 자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언어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다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은 단순한 언어 체계를 넘어 인간의 지성을 가장 잘 구현한 도구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이 단순히 문자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과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철학을 담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글을 인류 최고의 언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서 출발한 여정이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라는 말, 한국인들의 빠른 언어 습득력, 교육 효율성에 대한 소문들. 솔직히 말해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강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언어를 알리고 소개해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한국인들만의 유산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언어가 사라지고 소통의 경계가 점점 높아지는 지금 한글은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찾을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학회 발표가 아니라 한글을 직접 배워보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요. 그 언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그 자체가 곧 사고의 깊이를 넓히는 경험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영어가 아닌 한글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언어를 배우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건 오직 이 문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글은 저를 새롭게 만들었고 제 사고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를 통해 자신 안의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종대왕이 이 글자를 만들며 남긴 정신처럼 말이죠. 백성이 말하고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 안타깝다. 그 마음 하나로 만들어진 문자가 600년 후 한 명의 미국 학자를 감동시키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힘이며 언어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도 전 세계에 외치고 싶습니다. 한글을 보세요. 이 안에 인간이 있습니다.